유진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네가 부탁해서 내가 도장 찍었고 그 담보가 우리 집이잖아. 네가 말해서 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하니? 지금 와서 뭐라고 해도 방법 없잖아. 조정 신청하고 돈 마련해서 갚으면 돼. 너 그게 그렇게 쉽게 할 말이야? 이 집이 네 이름이었니? 살면서 한 번도 가져다 쓴 적 없던 내 집인데 네 말 믿고 도장 찍은 게 죄야? 엄마,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되잖아. 네가 네 엄마를 이렇게까지 만든 게 문제지. 나는 홍삼 한 숟갈 먹고도 남 취급받았는데 넌 엄마 집 담보로 잡고도 남의 일처럼 말하네. 그래, 네 말 맞다. 그건 내가 낸 빚은 아니다. 근데 그 빚이 내 인생까지 다 갉아먹고 있는 중이라는 거 너는 절대 모를 거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던 주방에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69세 박정심 씨는 조심스레 병뚜껑을 열었습니다. 유리병 안에 담긴 갈색의 끈적한 홍삼 농축에 요새 기운이 없어서 찾은 거였는데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어딘가 찝찝했습니다. 커피도 있었지만 새벽부터 이유식 만들고 치운 빨래 정리하고 청소기 돌리느라 커피 한 잔 마실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얼른 먹고 밥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정심 씨는 작은 스푼으로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쓴맛과 함께 뱃속이 뜨끈해졌고 몸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뚜껑을 다시 닫고 있을 때 딸이 그 모습을 보고는 후다닥 달려오듯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거 지금 드셨어요? 욕실에서 나오는 딸 유진 씨의 말에 정심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응, 속이 좀 안 좋아서 한 스푼 먹었어. 엄마, 그거 서율이 먹이려고 아껴둔 건데 왜 드세요? 몰랐지. 그냥 몸이 으슬으슬해서 미안하다. 요즘엔 남의 집에선 뭐든 물어보고 하잖아요. 엄마도 그러셨어야죠. 남의 집. 딸이 정심 씨에게 내뱉은 그 한마디는 가슴을 핥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말 한 줄은 정심 씨가 지난 몇 년간 해온 모든 걸 날려버렸습니다. 박 씨는 지금도 하루 10시간 넘게 3살 손녀 서유리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유식을 만들고 점심을 먹이고 낮잠 재우고 나면 딸 부부 저녁까지 차릴 때가 많았습니다. 설거지며 청소며 빨래며 매일이 반복이었습니다. 물론 딸이 자기 딸을 먹이기 위해 애지중지 구해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딸을 키워본 입장이었던 만큼 유진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심 씨는 스스로에게 자꾸 되묻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 매일 오가면서 남인가? 며느리도 아니고 돈 받고 일하는 도우미도 아니었습니다. 엄마니까 딸이 힘들지 않게 자식 살림을 도와준 거였는데 이 모든 건 남의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유진아,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랬다잖아. 현우 오빠,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서율이 면역력 때문에 산 거고 프리미엄 제품이야. 한 병에 7만 원 넘는 거야. 미안하다. 몰랐어. 다음부턴 안 먹을게. 다음부터가 아니고 엄마가 자꾸 내 말 대충 넘기잖아.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나는 거야. 박 씨는 딸 유진 씨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눈치를 보던 박 씨는 손녀 서율이 방으로 들어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손은 바삐 움직이고 있었지만 박 씨의 귀에는 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자꾸 내 말 대충 넘겨. 이게 정말 단순히 홍삼 한 병 때문일까? 홍삼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은 박 씨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이번에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딸 이 씨는 박 씨에게 말했었습니다. 엄마, 이거 도와주는 거지? 살림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서율이만 봐주세요, 제발. 이것저것 도와주는 것이 일상이었던 박 씨에게 딸 이 씨의 말을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한바탕 소동이 있은 후 출근하려는 이 씨는 문 앞에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 흑임자죽도 건드리지 마세요. 그것도 서율이 거예요. 그래. 문이 닫히고 나서야 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좋았습니다. 딸이 일 나갈 때마다 안쓰러웠고 손녀는 너무 예뻤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심은 딸네 집 식구처럼 살고 있었지만 딸 눈엔 조심해야 할 외부인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사위 김현우 씨가 일찌감치 퇴근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박 씨의 눈치를 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그거 그냥 잊으세요. 유진이 요즘 회사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예민해서 그래요. 현우야, 가족한테 남의 집이라고 하면 그게 그냥 하는 소리니? 저는 그런 뜻 아니에요. 유진이도 그럴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김 씨가 달래기 위해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박 씨의 가슴에는 멍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청소를 마친 뒤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내 지폐를 몇 장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그 병값 남의 집 물건을 멋대로 먹었으니까 갚아야지. 아니, 엄마 왜 그래?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 엄마가 언제부터 내 집에서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했니? 박 씨는 짐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박 씨의 행동에 당황한 딸 이 씨가 허겁지겁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는 거야? 이 정도 일로? 이 정도 일이 반복됐어. 홍삼이 문제가 아니야. 네가 날 어떻게 보는지가 문제야.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박 씨는 조용히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서율이 잘 돌보게 해줘서 고맙다. 그 말에 이 씨는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 남편 이종배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 유진이네 안 가? 딸이라 믿고 참았는데 내가 거기선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래, 이젠 그만해.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말릴걸. 그날 밤 박 씨는 핸드폰에 저장된 우리 딸이라는 이름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지운 건데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알았습니다. 그게 박 씨가 엄마로서 내려놓은 첫 번째 결심이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박 씨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박 씨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속은 비어 있었고 머릿속은 지독하게 꽉 막혀 있었습니다. 박 씨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처음 딸이 애를 낳고 육아를 부탁했을 때 박 씨는 딱 잘라 거절했었습니다. 그 당시 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 전 큰딸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도 박 씨는 친정엄마로서 나섰습니다. 안사돈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사위는 혼자 돈을 버느라 아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몇 년간 그 아이들을 돌보다가 허리디스크와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새벽엔 끙끙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병원비도 들고 체력도 바닥났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픈 딸 대신 손주들 잘 자라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날 이후 건강 상태는 회복되지 않았기에 이번만큼은 아이들 부탁을 받아주지 않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지나 몸이 조금 나아질 무렵 작은 딸이 아이를 낳고 똑같은 부탁을 해왔습니다. 엄마, 나 복직해야 돼. 서율이 봐줄 수 있겠어? 지금도 허리가 완전히 낫진 않았어. 네 언니 때처럼 그렇게는 못해. 언니 애는 봐줬잖아. 나는 왜 안 돼? 그때는 상황이 급했잖니? 지금은 네 시댁은? 엄마, 시어머니랑은 말도 안 통해. 아기랑 하루도 못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집 오기도 멀고 불편해. 박 씨는 딸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니 때는 봐주고 자기한텐 안 봐주는 건 차별이라며 불쾌해하는 딸의 표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냥 단호하게 끊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딸이 그렇게 부탁하자 정심 씨의 결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서율이 돌까지는 그때까지만 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딸의 복직은 예상보다 빨랐고 그 후로 3년 가까이 정심은 사실상 베이비시터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서유리네 집으로 향하고 밤 9시가 넘어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분명 남편 이 씨가 퇴직 후 집에 있었지만 부부는 거의 따로 살 듯 지냈습니다. 오늘도 거기 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누가 애 보겠어? 애 맡기고 복직한 지 1년도 안 됐잖아. 사람 써. 돈 줘서 애 보는 게 맞지. 당신은 그냥 공짜로 쓰는 거잖아. 돈 안 받는 건 아니야. 현우가 용돈이라도 준다니까. 그게 용돈이냐? 자식 도와준다고 당신 인생 힘들어지겠어. 그 말이 맞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릴 수 없는 일이었고 박 씨는 하루하루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보는 건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딸의 말투와 태도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보다 더 많이 들은 건 잔소리였습니다. 엄마, 빨래는 이건 건조기에 넣으면 안 된다니까. 이유식은 꼭 전자레인지 말고 중탕해야 돼. 김은 무조건 유기농만 써. 그거 평소에 먹던 거랑 달라. 엄마, 이런 건 그냥 상식이야, 상식. 상식. 그 상식이란 말에 박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손주 돌보는 게 상식으로만 되는 줄 아는 딸. 그 상식이란 말은 사실상 엄마는 몰라라는 무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은 그만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딸은 도우미 아주머니를 고용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우미 아주머니가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자꾸 사람을 바꿨고 세 번째 도우미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애를 너무 막 다뤄. 서율이 민감한데 그런 사람 못 써. 딸의 툴툴거리는 목소리에 박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유진아, 차라리 사람 안 쓰고 내가 좀 더 봐줄까? 그러면 나야 너무 고맙지. 엄마가 제일 잘 아니까. 딸의 그 말을 듣고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때도 이미 박 씨의 손목엔 보호대가 감겨 있었고 밤마다 파스를 붙이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딸의 요구는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밤 늦게까지 애 봐주는 건 물론 거실 치우고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사위의 셔츠까지 다려주는 일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에 제일 오래 있으니까 엄마가 좀 챙겨줘야지.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기보다 허탈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아니라 가사도우미네. 그렇게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딸의 친구들이 놀러와서는 말했습니다. 유진아, 진짜 좋겠다. 친정엄마가 다 해주시네. 그 말에 딸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체력이 철이야. 아무리 힘든 일 시켜도 끄떡없어. 아니야. 나도 이제 팔이며 허리며 안 아픈 데가 없어. 엄마, 그런 말 애 앞에서 하지 마. 서율이 불안해. 박 씨는 그때부터 아프다는 말도 못하게 됐습니다. 아픈데 아프다 말도 못하고 힘든데 힘들다 티도 못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그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건 가족이니까. 나는 엄마이고 그 아이는 자식이니까. 그래서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박 씨의 인생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좀 더 이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이 씨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도우미 아주머니 처음 오시는 날이니까 좀 같이 있어줘. 서율이 낯가림 심하잖아. 그래. 나도 처음엔 좀 걱정이 돼서 그러려고 했어. 박 씨도 손녀를 돌보아온 세월이 있는 만큼 그 누구보다 아이가 예민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전날부터 딸의 표정에 묘한 긴장감이 있었던 것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는 날이면 아이가 안긴 채 떨어지질 않곤 했습니다. 새 도우미는 오전 8시에 도착했습니다. 단정한 머리, 깔끔한 말투,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아이만 잘 봐주세요. 도우미는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기는 잘 다뤄요. 10년도 넘게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오후 박 씨는 도우미의 울먹임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식탁 앞에서 마주 앉은 도우미는 머뭇거리다가 박 씨에게 어머니, 제가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이 저를 너무 사람으로 안 대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화들짝 놀란 박 씨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도우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지적만 하세요. 어떤 건 이렇게 닦고, 어떤 건 저렇게 닦고, 수건은 이쪽에 두라고 하시더니, 나중엔 돈 받았으면 제대로 하라면서 면박까지.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우미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도 나름 경력 있고 예민한 아기 많이 봤는데, 이 집처럼 숨 막힌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마무리처럼 내뱉은 말이 정심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도우미는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요, 어머니, 남의 자식 키워주며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은 날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는 자기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남의 자식 키워주며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건 박 씨가 지난 3년 내내 스스로에게 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우미는 일주일도 안 돼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 씨는 박 씨에게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사람들은 왜 이리 예민해? 아기 한 번 안고 울었다고 갑자기 일을 그만둬? 그런 성격이면 이 일 못하지. 유진아, 말투는 좀 부드럽게 했니? 엄마, 나 회사에서도 부하 직원들한테 그렇게 말 안 해. 애 맡기면서 좋게 말하라는 건 좀 무리 아니야? 박 씨는 이 씨의 말에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확신이 들었습니다. 딸은 도우미를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박 씨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사람 대접이 기본입니다. 남이라면, 아니 남이었으면 오히려 이런 말은 안 했을 겁니다. 엄마니까 말 안 해도 알아듣겠지. 피곤하니까 받아줄 수 있겠지. 그 믿음으로 던지는 말이 박 씨에겐 칼이 되어 꽂혔습니다. 며칠 뒤 또 한 명의 도우미가 왔다가 며칠 만에 나갔습니다. 이번엔 더 말이 없었습니다. 퇴근길에 이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와주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사람을 자꾸 바꾸니까 그래. 엄마가 처음에만 좀 도와줬으면 괜찮았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좀 더 봐줘. 어린이집 가기까지만. 그 말도 벌써 1년째 반복이었습니다. 박 씨는 지난 과거를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남이라면 이러지도 않았을 겁니다. 법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명확하게 업무 시간과 임금을 정했을 겁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면 항의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박 씨가 뭐라 말하면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나도 스트레스 많아. 좀 참아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됐습니다. 도우미가 겪었던 모욕을 박 씨는 매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딸의 집 현관을 나설 때면 항상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매일 오는 곳인데도 나는 여전히 남보다도 못한 존재였구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박 씨의 마음 한쪽이 싸하게 식어갔습니다. 며칠 달에 집에 가지 않은 박 씨는 아파트 우편함에 꽂혀있던 등기 우편 하나를 꺼냈습니다. 익숙한 은행 로고가 찍혀 있었고 붉은 인쇄로 경매 개시 통지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순간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읽어내려가니 해피저축은행 담보대출 연체 3회 이상으로 인해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신인은 박 씨 본인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대출? 연체? 경매? 당황한 박 씨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딸 이 씨가 사정이 어렵다며 부탁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비 오는 봄날이었습니다. 딸 이 씨는 퇴근 후 옷도 제대로 안 벗고 말했습니다. 엄마, 급한 건데 도장 하나만 찍어줘. 현우랑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는데 조건이 좀 애매해서. 왜 엄마 이름으로 해야 되니? 너희 둘 명의로는 안 돼? 되긴 되는데 금리가 높아. 그리고 담보가 필요하대. 엄마 명의 집 있잖아. 그거 담보로 잠깐만 써줘. 그땐 박 씨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절박해 보였고 1, 2년 내로 갚을 거야 라는 말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박 씨는 화들짝 놀라 사위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혹시 너희 대출 연체된 거 있니? 그게 유진이가 그쪽 관리해서 저는 잘 모르는데요. 경매 통지서가 왔어. 우리 집 담보 잡혀 있던 거 지금 연체됐대. 제가 지금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하지만 기다려도 답이 없자 저녁에 딸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엄마 명의로 된 집 담보 잡혀 있는 거 알고 있었지?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경매 통지서 받았어. 대출 연체됐대. 어떻게 된 거야? 그건 나도 몰랐어. 현우가 관리하잖아.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조금 밀린 건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이 아니라 연체 3회 이상이래. 그리고 이게 엄마 이름으로 들어왔어. 엄마, 근데 그거 우리 빚이지. 엄마가 낸 건 아니잖아. 은행에 연락해서 말하면 되잖아. 그 말에 박 씨는 멍해졌습니다. 유진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네가 부탁해서 내가 도장 찍었고 그 담보가 우리 집이잖아. 네가 말해서 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하니? 지금 와서 뭐라고 해도 방법 없잖아. 조정 신청하고 돈 마련해서 갚으면 돼. 박 씨는 순간 어딘가에서 한꺼번에 피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그게 그렇게 쉽게 할 말이야? 이 집이 네 이름이었니? 살면서 한 번도 가져다 쓴 적 없던 내 집인데. 네 말 믿고 도장 찍은 게 죄야? 엄마,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되잖아. 네가 네 엄마를 이렇게까지 만든 게 문제지. 그 순간 전화 너머로 손녀 서유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씨는 손녀의 울음소리를 듣다가 딸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홍삼 한 숟갈 먹고도 남 취급받았는데 넌 엄마 집 담보로 잡고도 남의 일처럼 말하네. 그래, 네 말 맞다. 그건 내가 낸 빚은 아니다. 근데 그 빚이 내 인생까지 다 갉아먹고 있는 중이라는 거 너는 절대 모를 거야. 이 씨는 박 씨의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집으로 돌아온 남편 이 씨에게 조용히 경매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유진이네 대출 보증했던 거 연체돼서 경매 들어간대. 이제 와서 이런 걸 들이밀어. 그거 네가 도장 찍은 거잖아. 도장 찍었지. 내 딸이라서. 근데 이제 내 딸 아니야. 그 말에 이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씨가 바라보는 박 씨의 얼굴엔 그동안 못 봤던 단단한 단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박 씨는 딸을 향한 믿음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정이 생겼다며 사위가 간절하게 부탁해서 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서율이 이유식 만들고 남은 홍삼 농축액을 살짝 섞어줬을 뿐인데 딸 이 씨는 문 열자마자 얼굴부터 굳혔습니다. 엄마, 그거 또 드셨어요? 서유리 밥에 조금 섞었어. 숟가락에 묻은 거 같이 먹긴 했지. 그거 먹이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거 프리미엄 제품이고 성분 조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유리 잘 먹었어. 요즘 감기도 자주 걸리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겠다고 했잖아. 엄마, 아무리 도와주시는 거라도 선 넘지 마세요. 도와주는 거니까 선 넘지 말라니. 그 말이 박 씨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며칠 전 경매 통지서 받고도 묻어두고 있었는데 마음을 상처를 받았음에도 도와달라는 말에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젠 이 말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너 그 말 다시는 하지 마라.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살다시피 했는데 도와주는 사람 취급당해야 하니? 그럼 어떻게 말해요? 엄마가 요즘 제 말은 다 무시하잖아요. 애 이유식부터 청소까지 제 방식이 있는데 자꾸. 너는 방식을 말하고 나는 시간을 내고 너는 돈을 주고 나는 몸을 내놨다. 근데 네가 이 집 주인이니까 나는 선 넘지 말란 거니? 왜 그렇게 비꼬든 말해요? 엄마, 지금 좀 과하잖아요. 그래, 그럼 이건 어때? 박 씨는 조용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한 장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이게 그 홍삼 한 병 값이라며? 그럼 더 준다. 이건 서율이 밥하다가 같이 먹은 값이고 이건 지난번에도 조금 먹었다며. 그거 포함. 지폐는 팔랑이며 식탁 위에 흩날렸고 이 씨는 그제야 황급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돈 때문에 그랬어요?
왜 자꾸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와요? 극단적인 건 너야. 엄마가 남의 집 가서 물건 멋대로 먹은 사람처럼 말했잖아. 도와주는 거니까 선 넘지 마라 그 말은 여기서 더 이상 엄마인 척 하지 마라는 말로 들렸다. 박 씨와 딸 이 씨 사이에는 잠깐 정적이 흘렀고 사위 김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유진이 요즘 많이 예민해서. 홍삼 그게 그렇게 문제될 줄 몰랐어요. 현우야, 너야말로 잘 생각해봐. 유진이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 너라면 네 어머니한테 할 수 있겠니? 그 말에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박 씨에겐 더 큰 해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홍삼값은 치렀다. 더 이상 여기 올 이유도 의무도 명분도 없다. 엄마, 또 그러면 그냥 삐쳐서 안 오겠다는 거야? 아니, 단절이야. 이건 삐친 게 아니라 결심이야. 이 씨는 단호한 박 씨의 말에 말문이 막힌 얼굴로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눈동자에는 당황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길. 서유리의 방에서 들리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짧게 지나갔습니다. 박 씨는 그 소리에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고개를 돌리진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남편 이 씨가 물었습니다. 또 무슨 일인데 얼굴이 그렇게 굳었어? 홍삼값 던지고 나왔어. 뭐? 이젠 끝이야. 사람이 물건보다 못하단 소리 나는 못 듣겠어. 박 씨는 그 말을 남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무너진 사람은 다시 일어서려면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남편 이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 말없이 정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이제 안 볼 거야. 그래, 더는 안 봐. 애는 뭔 죄라고. 죄는 없어. 근데 죄 없는 아이 키우면서 죄 없는 사람이 죄인 되는 거 그만해야지. 다음 날 아침 7시 첫 통화가 울렸습니다. 딸의 번호였습니다. 정심은 화면만 바라보다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다시 전화를 켰을 때 부재 중 전화가 12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넘어가자 문자도 왔습니다. 엄마, 오늘 안 오세요? 나 진짜 급해요. 오늘 회의 잡혔어요. 서율이 어떡해요? 박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사위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현우예요. 유진이 출근 못하고 아기랑 싸우다 울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어제 그 일은 유진이도 후회하고 있어요. 박 씨는 사위의 말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화하지 마. 나 다시는 안 가.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아이도 있고 저희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게 문제지. 준비 안 된 사람한테 아이를 맡기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지 이제야 알아야 해. 박 씨는 통화를 끊고 전화번호 차단 기능을 켰습니다. 그날 오후 딸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등록만 해놓고 등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박 씨에게 어머님, 아이가 낯을 많이 가리네요. 오늘 갑자기 등원해서 적응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할머니인데요. 앞으로 저는 그 집 일에 관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박 씨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 앞에 사위 김 씨가 와 있었습니다. 손에 미안하다는 표시로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진이 요즘 진짜 힘들어요. 애도 애지만 회사 일도 벅차고요. 어머니 없으면 저희 진짜 무너져요. 현우야, 무너져봐야 안다. 누군가 대신 해주던 일을 스스로 하면서 배우는 게 가족이야. 딸은 좀 다르잖아요. 어머니랑 유진이잖아요. 그게 더 아니야. 내 딸이니까 더 하면 안 되는 거야. 남이면 이런 말 안 하지. 내가 친정엄마니까 맘대로 하는 거잖아. 박 씨는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 그리고 유진이한테도 전해줘. 엄마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한 건 여기까지라고. 그날 밤 정심은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계속 울며 메시지를 남겼고 서율이 동영상까지 찍어보내며 엄마를 찾는다고 했지만 박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 속 서율이는 박 씨를 부르는 대신 아무 말 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귓가에 깊이 남았지만 박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울음에 흔들리면 또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나는 또다시 사라진다. 이제는 울음보다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박 씨는 다시 한번 결심을 되짚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딸의 전화는 완전히 차단됐고 그 집에선 어떤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갔습니다. 이틀 동안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9시쯤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딸 이유진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번호 차단된 것 같아서 다른 폰으로 보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서율이 사진 보낼게. 오늘 하루 종일 엄마 찾았어. 사진이 여러 장 첨부돼 있었습니다. 서율이 혼자 밥 먹다 포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진. 이불을 끌어안고 누운 사진. 창문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하는 사진. 그 아이의 표정은 정심이 매일 보던 얼굴과는 달랐습니다.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몰랐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외할머니라는 존재가 그 집 아이에게 얼마나 컸는지 지금에서야 딸도 조금은 알게 된 걸까요? 곧이어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출근할 때마다 겁나. 서율이 등원할 때마다 울고 회사에서 전화 올까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 고생한 거 알고 있었는데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게 제일 미안해. 메시지는 길었고 진심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책임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있었지만 어떻게 바꾸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는 몰라. 남편 이 씨가 묻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왜 뭐래? 미안하단다. 자기가 잘못했대. 근데 그냥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 진짜 미안했다면 자기 삶 정리부터 시작했겠지.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박 씨는 휴대폰 설정으로 들어가 새로운 번호까지 차단해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한 줄기 들어왔고 박 씨는 그대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제부터라도 당신 몸, 당신 인생 먼저 챙겨. 처음으로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딸도, 손녀도, 누구보다 오래 함께한 사람이 자신의 손을 잡고 그 말을 해주는 게 말입니다. 지금 정심에겐 가장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의 전화기로 이유진 씨에게서 마지막으로 음성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나중에 서율이 생일 때는 꼭 와줘. 그땐 진짜 고마운 마음으로 꼭 대접할게. 박 씨는 말에 웃었습니다. 생일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와서도 모르는구나 싶어서 웃음이 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이벤트만 생각했고 박 씨는 그동안의 일상을 떠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엄마와 딸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박 씨는 남편 폰에 남겨진 음성 메시지를 지우고 그 번호까지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차 한 잔을 따랐습니다. 박 씨는 따뜻한 잔을 들고 창밖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시간이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에게만 조용히 들려준 다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박 씨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박 씨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박 씨와 남편 이 씨가 30년 넘게 함께 지켜온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붙은 경매 통지서 복사본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위기였던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은행과의 조정합의서,
채무 일시 상환 확인서 그리고 대출 보증 철회 요청서까지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다 끝났어. 경매는 취소됐고 보증도 정리됐고 다시는 우리 명의로는 누구에게도 보증 안 해줄 거야. 남편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씩 넘겨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 이제는 안 갈 거지? 안 가. 서율이 생일도 명절도 다 연락 오든 말든 상관없어. 집은 지켰지만 마음은 났어. 정말 그랬습니다. 딸과 손녀가 그리운 순간도 있었지만 더 이상 눈물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메시지 하나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이제는 폰이 조용한 게 더 편했습니다. TV에서는 주말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남편 이 씨의 옆에 기대 앉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좀 챙기자. 지금부터라도. 나 진짜 여행 가고 싶었어. 혼자라도 가고 싶었는데 늘 애 때문에 못 갔지. 혼자 가긴 어딜 혼자 가. 같이 가자. 제주도든 어디든. 그 말에 박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말이 고맙게 느껴진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딸로부터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영상도, 문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끊어진 거였습니다. 박 씨는 거실에 달려있는 달력에 짧게 메모를 했습니다. 엄마로서 마지막 날짜.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더 이상 그 집의 일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남편 이 씨는 거실에 작은 탁자를 꺼내 함께 와인을 따르자고 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조용히 잔을 부딪혔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좀 살아. 그 말이 마치 새로운 인생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은 아직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 중 가장 큰 건 돈도, 시간도 아니라 존엄이라는 걸. 박 씨는 그렇게 마음을 놓았습니다. 남겨둔 미련도, 억울함도, 후회도 이제 그만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아침 8시, 처음으로 알람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서둘러 일어나 도시락 싸야 할 아이도 없었고, 빨래를 돌리며 돌아갈 시간 계산할 일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침대에 그대로 누운 채 천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몸이 말도 안 되게 가벼웠습니다. 이불 밖으로 천천히 다리를 내리고 주방으로 나가 전기포트를 눌렀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 이 소리조차 나를 위한 시간이구나. 커피를 내리고 거실 창가에 앉아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무언가를 끊고 나니 마음도 손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 이 씨가 말했습니다. 2박 3일 제주도 어때? 친구가 펜션 하나 비워뒀다더라. 정말? 갑자기 그런 소리를 다 하네. 내가 당신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그래. 평생 당신만 바쁘게 살았잖아. 이젠 나도 같이 좀 움직여보자. 고마워. 이 말 들으려고 몇 년을 버텼나 몰라. 박 씨는 짐을 싸며 오랜만에 웃는 표정을 거울로 마주했습니다. 새로 산 화장품을 꺼내고 얼굴에 가볍게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엄마도 보증인도 아닌 그냥 나로 돌아온 박정심이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남편 이 씨는 다소 어색한 듯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행이라니. 그래서 더 좋아. 지금이라도 안 하면 못해. 비행기를 타는 동안 박 씨는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꿨습니다. 누군가가 또 연락할까 봐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연결 끊김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주에 도착하니 공기는 달랐습니다. 바람이 얼굴에 스칠 때마다 마음속 먼지도 함께 씻겨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둘은 조용한 카페에 들러 바다를 보며 앉았습니다. 커피 2잔을 사이에 두고 이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나도 허수아비였어. 애들 다 키우고 나니까 이제 보이더라. 그동안 얼마나 허탈했을지.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지금 이 시간이 있잖아.
그 말에 박씨 내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 뒤 박씨는 친구들과 동창회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구두를 신고 지하철을 타며 박씨는 거울에 비친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주름이 조금 깊어졌고 머리는 조금 휘어졌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누군가 묻는다면 박씨는 이렇게 말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됐어요. 그건 거창한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엄마니까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는 일기장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웃었다. 그 한 줄이 박정심이라는 박씨의 인생에서 가장 밝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왔냐? 앉아라. 아빠, 엄마, 죄송해요. 무슨 일이냐? 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생활비도 빠듯하고 대출 이자도 많이 나가서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수진이랑도 요즘 자꾸 다투고 있어요. 지훈아? 혹시 조금만, 정말 조금만 도와주실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직장생활 정년 퇴직한 66살 강호성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계속해서 힘들다 도와달라 했지만 이렇게 강하게 대처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저는 서재 창가에 기대어 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심 무렵 아내 이선영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여보, 잠깐 앉아요. 커피 한 잔 하면서 숨 좀 돌려요. 그래야겠네. 이제 곧 정리하고 나오는데 참 빠르기도 해. 저는 웃으며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30여 년을 한 직장에서 일했는데도 막상 은퇴가 다가오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 긴 세월을 버텨온 제 자신이 대견하면서도 많은 순간들이 한 장면 한 장면 지나가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이제 좀 숨 돌리자고. 애들도 독립했겠다. 우리도 우리 인생 좀 살아야지. 그럼요, 고생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 생각하고 살아야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여보, 우리 약속 하나만 하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내용이긴 해. 뭔데요? 아이들 결혼할 때 집이나 결혼 자금 같은 거 절대 지원 안 해주는 걸로. 당연하죠. 우리도 노후 준비하느라 빠듯한데요. 애들도 다 컸고 각자 힘으로 시작해야 해요. 대학 졸업까지 시켜줬으면 그 다음은 각자 알아서 해야죠. 나도 당신 말에 동의해요. 그래, 마음 약해지지 말자. 네, 약속해요. 분명 마음은 쓰이겠죠. 근데 어떻게든 버텨야죠 뭐. 그게 부모니까요. 우리는 서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켜온 원칙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야 할 다짐이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아들 지훈이와 딸 서윤이가 집에 왔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 치킨을 뜯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아빠, 회사에서 인센티브가 나왔어요. 야구단 후원 계약 성사시켜서 보너스도 받았고요. 오빠 대단하다. 완전 프로네. 그래, 기특하다. 어릴 때부터 남달랐지. 서윤이도 회사 일 잘하고 있지? 네, 저도 이번에 디자인 공모전 하나 수상했어요. 정말 잘했다. 두 녀석 다 우리 보물이다, 보물. 모처럼 활짝 웃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다시 한번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 둘 다 기억하지? 나중에 결혼할 때 엄마 아빠가 따로 지원은 못 해준다는 거. 지훈이와 서윤이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도요, 오히려 편해요. 제 힘으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 든든하다. 그 순간 저는 괜히 울컥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이들은 곧 돌아갔고 아내와 둘만 남은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여운을 즐겼어요. 사실 저나 아내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남들처럼 자식 낳고 평범하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2번의 출산 이후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극진이 간호한 덕분에 지금은 건강을 되찾았지만 자신이 원했던 삶을 뒤로하고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며 사는 아내를 보며
저는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자식들에게 퍼주면서 지내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넘치는 사랑을 주며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심도 키워주었죠. 애들 보니까 괜히 마음이 짠해지네요. 응, 그래도 믿음직하지 않아? 맞아요. 아직은 부족해도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약속 지키자.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여보. 며칠 후 오랜만에 제 지인 태성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회사 출신이었던 태성은 지금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친구였어요. 호성아, 잘 지내냐? 곧 은퇴한다며? 그래, 드디어 끝이 보인다. 고생 많았다. 나도 은퇴하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 너도 이제는 네 인생 좀 즐겨라.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 부부도 약속했어. 자식들 결혼할 때 지원 안 하기로. 잘 생각했다. 애들은 결국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해. 그치? 태성이의 말에 괜히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이런 친구 한 명 있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아내에게 말했어요. 태성이한테 전화 왔었어. 우리 생각 잘한 거라더라. 당연하죠. 우리 애들이 힘들어도 이겨낼 거예요. 그치, 넘어질 때마다 손 내밀어주면 평생 못 일어나지. 응, 대신 진짜 힘들 때, 어쩔 수 없을 때 그땐 생각해봐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다독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늦여름의 더위가 한풀 꺾인 어느 날 아들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주말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같이 밥 먹고 얘기 좀 하죠. 그래,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목소리 어딘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주말 저녁 집 근처 고깃집에서 만났습니다. 지훈이는 와서도 쉽게 입을 떼지 못하고 맥주잔만 만지작거렸어요. 왜?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니요, 좋은 소식이에요. 궁금하네. 얼른 말해봐. 지훈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요.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만나면서 수진이만큼 확신이 든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진지하게 결혼 준비해보기로 했어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이냐? 세상에 누구야, 그 아가씨는? 수진이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저는 괜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애가 크긴 컸구나 싶었어요. 축하해, 우리 아들. 그래, 잘 결심했다. 지훈이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식사가 조금 무르익자 지훈이는 슬쩍 본심을 꺼냈습니다. 근데 결혼 준비하려니까 생각보다 돈이 꽤 드네요. 그렇겠지. 뭐든 시작은 힘들지. 그래도 우리랑 한 약속 기억하지? 결혼자금 지원은 없다. 지훈이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아요. 그냥 부담이 좀 크긴 해서요. 그래도 네 힘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게 훨씬 값질 거야. 엄마 아빠도 그렇게 시작했어. 물론 처음부터 여유 있게 시작하면 좋지.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인생을 일궈나가는 게 더 의미 있고 값진 인생 아니겠어? 지훈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내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괜히 마음이 쓰이네요. 나도 그래. 그래도 흔들리면 안 돼. 알아요. 우리 아이들 강하게 키웠잖아요. 지훈이도 해낼 거야.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며칠 뒤 태성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호성아, 들었어. 지훈이 결혼한다며? 아직 준비는 시작도 못했지만 말이지. 축하한다. 정말? 근데 애들 결혼할 땐 부모도 한몫 크게 해야 한다던데. 우리 계획은 달라. 지훈이랑 서윤이 둘 다 스스로 준비하기로 했다. 이야, 그거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인데 잘했다. 요즘은 그런 부모가 드물어. 애초에 약속했거든. 지키려고. 그래도 집 정도는 해주지 않나 했지. 다른 건 몰라도 다들 그 정도는 하잖아.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안 그래도 그 생각은 했어. 근데 계속 여기까지만 하면서 도와주다 보면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야지. 우리 땐 그런 게 있었냐?
다들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넓혀가는 거지. 하긴 너도 고생 많이 했지. 재수 씨도 고생 많았고. 아무튼 네가 선택한 게 옳을 거야.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조카 결혼하는데 이 삼촌이 뭐라도 하나 해줘야지. 말이라도 고맙다. 조만간 한번 만나자. 술 한잔 해야지. 연락할게. 태성이의 격려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저는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자꾸만 흔들렸어요. 정말 괜찮을까? 혹시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립이라는 걸 믿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눈물이 흐르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아이들이 진짜 어른이 되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그 뒤로 지훈이는 조금씩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신경 쓸 게 많다며 난감해하는 모습이 종종 보였지만 애써 감추려는 듯 막상 저희 부부 앞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늦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지훈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 얼굴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왔냐? 뭐 급한 일이 있냐? 네, 아빠, 오늘은 좀 진지하게 얘기하려고요. 그래, 앉아. 뭐든 말해봐. 지훈이는 물도 마시지 않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랑 신혼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도저히 제 힘만으로는 어렵겠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 혹시 3억 정도 지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아, 무슨 소리야?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전세로 들어가려고 해도 2억은 넘고 매매는 꿈도 못 꿔요. 지훈아, 우리 예전부터 얘기했잖아. 결혼할 때 지원은 없다고. 알아요. 근데 사정이 이렇게까지 안 좋을 줄은 몰랐어요. 지훈이는 초조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집 애들도 다들 부모님 도움받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하려니 너무 버거워요. 지훈아, 남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 원칙대로 가는 거야. 네가 스스로 시작해야 진짜 너희 집이지. 지훈이는 답답한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 시작하는 게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아빠,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간 빚만 늘게 생겼다니까요. 그럼 너도 이상한 세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세상을 살아라. 진짜 버거워서 그래요. 저희 둘 다 회사랑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해야 편한데 매매는 어림도 없고 원룸에서 시작할 순 없고 빌라도 알아봤는데 전세든 뭐든 대출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왕 시작하는 거 소형 아파트라도 한 채 마련한다는데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면서 살면 어쩌자는 거야.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야. 집이 좀 작으면 어떠니? 대출을 받으면 어때?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앞으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지. 매번 손 벌릴 거니?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둘이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여보, 마음이 아프네요. 나도 그래. 그래도 흔들리면 안 돼. 3억이면 우리 노후도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안 돼. 저는 이 말을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아이를 망치는 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생각 좀 해보셨어요? 지훈아, 미안하지만 우리 입장은 변함없다. 정말 단 한 푼도 지원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단호하게 말한다. 알겠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지훈이 목소리 속에 깊은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딸 서윤이가 집에 왔습니다. 오빠 얘기를 듣고 온 듯 했어요. 아빠, 엄마, 오빠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서윤아, 네 오빠가 힘든 건 안다. 그래도 원칙은 지켜야 해. 네, 저도 이해해요. 그냥 오빠가 좀 버거워 보여서요. 저도 같이 알아봤는데 진짜 만만치 않더라고요. 오빠랑 새언니가 모은 돈으로 결혼식도 겨우 치를 수준이더라고요. 사치 안 부리고 준비해도 버겁긴 할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버겁게 시작하는 게 당연한 거야.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처음에 월세 살면서 고생했으니까요. 서윤이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래도 둘 중 하나는 부모 뜻을 이해해주니 덜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지인 태성과 통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지훈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 요즘 젊은 애들 다 집 못 사. 부모 도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지. 알아. 그래도 우리 집은 원칙을 지키려고 해. 힘들겠지만 잘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지훈이한테도 좋은 거고.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난다. 태성의 말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옆에서 흔들림 없이 응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법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아내와 다시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애들한테 삶을 대신 살아줄 순 없어. 맞아요. 스스로 짊어져야 해요. 지훈이 언젠간 이해할 날이 올 거야.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짐이 앞으로 더 큰 시련을 견디게 해줄 거라는 걸 알지 못한 채 말이에요. 그렇게 보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흐린 날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예고도 없이 집에 찾아왔어요. 아빠, 엄마, 저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래, 들어와서 얘기해. 앉아라. 지훈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직도 생각 변함없으세요? 응, 변함없다. 지훈아, 네가 힘든 거 아는데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지훈이는 이를 악문 듯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럼 전 그러세요. 앞으로 저도 부모님 찾아오지 않을게요. 그 말의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네, 지원 하나도 안 해주겠다면서. 무슨 부모예요? 제가 자식이긴 해요? 도와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지훈아, 그건 아니에요. 더 말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저 알아서 살게요. 지훈아, 서운하더라도 이해해줘야 해. 예. 저희 결혼 망치게 생겼는데 이해하라고요? 지훈아, 네 결혼을 망치는 게 아니야. 네 인생을 네 힘으로 꾸리게 해주려는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 혼자 알아서 살게요. 지금 당장이 힘들다는데 무슨 인생이에요? 힘들어하는 거 이겨내고 언젠간 잘 사는 거 지켜보는 게 뭐 정신승리라도 되는 줄 아세요? 정작 자식이 바라는 건 뭔지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인생 논하지 마세요. 저 갑니다. 지훈이는 현관문을 꽝 닫고 나갔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을 끄지 못하고 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순했는데 사람은 커가면서 자기 뜻대로만 살 수 없다는 걸 배워야 해. 그래도 너무 매몰차게 끊어버렸잖아요. 우리가 끄는 거 아니야. 지훈이가 선택한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며칠 후 딸 서윤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오빠 얘기 들었어요. 저한테도 연락 안 해요. 그래, 아직 화가 많이 난 모양이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도 기다리자. 조급하게 굴지 말고. 오빠가 결혼 준비한다고 바쁘기도 할 테니까요.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네요. 서윤이는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잘하셨어요. 진짜로요. 그 말에 아내가 그제야 조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에 혼자 창밖을 보다가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지훈이 번호를 눌렀다 지웠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지훈아, 괜찮은 거냐? 혼잣말을 뱉으며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를 믿기로 했던 그 다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인 태성과 통화가 닿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지훈이 문제? 선을 그었더니 끊겠다고 하더라. 에휴, 애들이 그렇지 뭐. 시간 지나면 알게 돼. 알아도 막상 이러니까 쉽진 않네. 잘하고 있는 거야. 절대 흔들리지 마라. 태성의 단단한 목소리에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둘이 앉아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를 버린 거 아니죠?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럼 됐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눈물은 돌았지만 마음만은 단단히 다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들의 선전포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의 마지막 의무는 아이를 스스로 서게 하는 거라 믿었으니까요.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 이후 한 달 넘게 지훈이한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느덧 아들 지훈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조용히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식장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지훈이는 그동안 우리한테 서운한 감정이 컸는지 우리를 보고도 별다른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될 아가씨는 예쁘고 단아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와서 다행이다. 아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피로연도 없이 식만 치르고 바로 자리를 정리했어요. 식이 끝나고 나서도 지우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하고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느라 바쁜지 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아마 정신도 없겠지만 내심 서운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을 겁니다. 저희는 조용히 축의금을 건네고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결혼식 맞나 싶네요. 그래도 끝까지 보내줬잖아. 맞아요. 그걸로 된 거죠. 뭐. 허탈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하는 내내 조용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맞아. 흔들리지 말자. 지훈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덜 미안하지.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지훈의 이름을 눌러볼까 하다가 이내 화면을 꺼버렸어요. 이젠 기다릴 필요도 없겠지. 혼자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서윤이가 또 집에 들렀습니다. 오빠 신혼집 알아봤대요. 어디쯤? 서울 외곽 쪽. 조그만 오피스텔이래요. 대출도 좀 끼고요. 그래도 둘이 힘 모으면 살 만하겠지? 새언니네도 생각보다 많이 못 도와주셨대요. 그래. 세상에 쉬운 결혼은 없는 거야.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요. 맞아. 선택했으면 책임져야지. 그날 밤 아내와 나란히 누워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이도 언젠간 우리 마음 이해할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간 알겠지. 그때까지 우리 기다릴 수 있겠죠? 기다릴 거야.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프지만 그게 부모니까요. 그렇게 아들은 다른 사람이 된 듯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을 지키는 것. 그게 저희가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결혼식 이후로도 지훈이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달, 두 달 흘러갔어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아내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서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저녁에 잠깐 들러도 돼요? 그럼 와라. 목소리에 뭔가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는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손에 들린 작은 케이크를 건네며 웃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어색했어요. 그냥 분위기 좀 풀려고 케이크 사왔어요. 친구랑 맛집이라고 해서 다녀왔는데 두 분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왔어요. 잘했다, 우리 딸.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오빠네 좀 힘든가 봐요. 왜? 대출이 생각보다 많아서요. 생활비도 빠듯하고 월세로 옮길까 고민 중이래요. 그랬구나.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 얘긴 지훈이가 직접 한 거야? 아니요. 새언니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오빠가 요즘 많이 예민하대요. 아이고, 결혼하자마자 힘든 거구나. 네, 그리고 새언니도 부모님 쪽 지원은 더 이상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결국 둘이서 버텨야겠네. 지훈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해야지. 그게 어른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둘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진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지금 흔들리면 우리까지 무너져. 알아요. 근데 애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힘든 걸 이겨내야 하는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 태성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호성아, 지훈이 소식 들었어. 어떻게 알았어? 수진 씨 부모님 쪽에서도 얘기가 돌더라. 그쪽 집안이 알고 보니까 내 거래처 사장 지인이더라고.
그때 결혼식에서 만났거든. 그래서 건너 전해 들었어. 어쨌든 요즘 둘이 많이 힘든 모양이야. 그래, 알고 있어. 그래도 네가 쉽게 도와주진 마라. 힘든 맛을 봐야 강해진다. 나도 그럴 생각이야. 친구의 단단한 조언에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결국 끝까지 믿어주는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훈이가 직접 손을 내민다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지훈아, 네가 이겨내야 해.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이 아픔도 결국 언젠가 지나가리라 믿으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애써 외면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지훈이 부부가 부디 이겨내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선택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흘러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는 지훈이 이름이 떠 있었어요. 여보, 지훈이다. 아내는 순간 젓가락을 놓고 숨을 죽였습니다. 받아봐요. 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훈아. 아빠, 시간 괜찮아요? 그래, 무슨 일이냐? 지훈이는 한참 말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집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그래, 와라. 전화를 끊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느낌이 안 좋아. 둘 다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지훈이는 초췌한 얼굴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함께 오지 않았어요. 왔냐? 앉아라.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빠, 엄마, 죄송해요. 무슨 일이냐? 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생활비도 빠듯하고 대출 이자도 많이 나가서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수진이랑도 요즘 자꾸 다투고 있어요. 지훈아? 혹시 조금만, 정말 조금만 도와주실 수 없어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지훈아, 미안하다. 아빠, 우리가 손을 내밀면 너는 또 기대게 될 거야. 지훈아, 너라서 더 안 돕는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스스로 이겨내야 해. 지훈이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우리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이 아니면 지훈이는 평생 기대서 살 거야. 그래도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힘든 걸 이겨내는 게 어른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지훈이 왔었냐? 응, 왔다 갔어. 뭐래? 도와달라고 했지. 도와줬냐? 아니, 잘했다. 호성아, 지금 참는 게 진짜 돕는 거야. 네가 마음 약해지면 애는 평생 그늘에서 못 벗어난다. 저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그날 밤 아내와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이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시간이 걸릴 뿐이야. 그럼 우리 기다리는 거죠? 그래, 기다리자.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쩌면 진짜 부모란 이렇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지훈이의 뒤늦은 후회를 가슴에 품고 다시 묵묵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자식의 진짜 성장을 믿고 한 발짝 물러서는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 기운이 스며들던 어느 날 오랜만에 서윤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식사할래요? 지훈이도 온대? 네, 오빠가 같이 가자고 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얼굴 보자. 주말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지훈이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어요. 아빠,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지훈아, 넌 잘 지냈냐? 네, 뭐, 그럭저럭요. 어색한 공기가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음식이 나와도 한동안 대화는 뜸했습니다. 그러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그동안 죄송했어요. 그래, 사는 게 쉽지 않지.
맞아요. 직접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네가 이렇게 얼굴 보러 온 것만으로도 고맙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이가 분위기를 풀려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얘기만 하면 재미없어요. 오빠, 회사는 어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다니고 있어. 이번에 승진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잘했다, 지훈아. 맞아. 누구보다 네가 잘 버텨낸 거야. 지훈이의 얼굴에 그제야 약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훈이는 다시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연락은 언제든 좋다. 그래. 너희 얼굴만 보면 힘이 나거든. 지훈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직 다 갚은 건 아니지만 언젠가 꼭 부모님께 보답할게요. 보답 같은 거 필요 없다. 네 인생 네가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 지훈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식사 후 지훈이는 먼저 일어섰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조만간 또 연락할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새아가한테도 안부 전해줘. 지훈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남은 우리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조금은 달라졌죠? 그래, 아직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 내디뎠어.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지겠죠? 그럼 가족이니까. 잔잔한 봄 햇살이 식당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마주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툰 걸음이라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지훈이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여보, 지훈이한테서 문자가 왔어. 정말요? 뭐래요? 주말에 보자고 하네. 아내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조심스레 기대하면서도 또다시 실망하게 될까봐 두려운 듯 보였어요. 주말 평소처럼 소박한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훈이는 수진과 함께였어요. 두 사람 모두 예전보다 훨씬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다. 너희는? 저희도 이제 조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수진도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아끼기로 했습니다. 이 순간은 지훈이가 열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지훈이는 가방에서 조심스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아빠, 엄마,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냐? 조금 모았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첫 월급 때 못했던 걸 이제라도 하고 싶어서요. 지훈아? 정말 조그만 금액이에요. 그냥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다시 밀어냈습니다. 마음만 받을게. 돈은 필요 없다. 그래. 네가 네 살림 잘 꾸려가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지훈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예전에 그렇게 막말하고 속썩이고.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다. 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으면 그걸로 됐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지훈이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랑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해. 사는 건 결국 사람한테 달려있는 거니까. 그리고 네가 힘들어도 절대 남 탓하지 마라. 네, 정말 뼈저리게 배웠어요. 엄마, 아빠만큼 잘할 순 없지만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저희도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런지 아끼는 법도 배우고 이래저래 잘 살고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이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의존하거나 불평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희는 함께 공원을 걷기로 했습니다. 초여름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어요. 아빠, 엄마,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죄송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그걸로 충분해. 서로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 우리는 네 삶을 응원할 뿐이다. 지훈이는 길가에 핀 작은 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알아요. 진짜 독립이 뭔지. 지훈아, 힘들어도 혼자서 버텨낸 그 시간 덕분에 네가 더 강해진 거야. 네, 정말 그래요. 지훈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부모님이 야속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 흔들리지 않고 저를 밀어낸 게 저한테는 진짜 도움이 됐던 거라는 걸.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알아줬으면 됐다. 그날 저녁 지훈이와 수지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거 맞죠? 맞아.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지훈이는 스스로 일어섰잖아.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네요. 그래, 부모란 가끔은 미움받는 걸 감수해야 하는 존재야.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손, 그냥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지훈이가 아내는 문자를 읽더니 눈가를 닦았습니다. 이제 됐네요. 정말 됐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아이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며칠 뒤 태성과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지훈이랑 잘 풀렸냐? 그래.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잘 됐어. 역시 참길 잘했네. 부모 노릇은 말이지. 순간에 눈물에 넘어가면 다 망치는 거야. 알지. 그래서 끝까지 참은 거야. 호성아, 넌 좋은 아버지야.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냥 믿어준 것뿐이지. 믿어주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짧은 통화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에요.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살 때야. 어디로든 여행 가요. 늦기 전에. 좋아. 가고 싶은 대로 가자.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짐을 내려놓은 인생은 생각보다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그의 삶을, 저희는 저희의 노년을, 늦게 찾아온 진심은 누구보다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